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힘내서 좀 잘하고 있죠? 네,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춘입니다. 여러분들은 꿈 많은 10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진심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또 그런 기억을 갖고는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10대, 여러분 나이 또래의 10대, 100년 전 여러분 나이 또래의 청춘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분명히 그들도 꿈을 꾸었겠죠.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100년 전 신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은요, 신분제 사회가 아닌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에 살고 싶다는 그 꿈을 한번 꼭 이뤄보고 싶었던, 그리고 실천했던 그런 청춘들이거든요. 100년 전 신세대, 여러분 나이 또래의 그 신세대들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꿈도 그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꿈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좀 더 살아서 알 것 같은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갖는 행복감이 돈을 벌 때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꿈이 명사의 꿈이 아니라 동사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직업, 명사로 여러분들 꿈이 점철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사의 꿈. 여러분의 동사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시험 문제가 2문항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흐름이 중요해요.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을미개혁, 광무개혁. 요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을미개혁, 광무개혁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 일단 각 사건들의 특징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독립협회도 또 등장을 하거든요. 갑오을미개혁과 광무개혁 그 사이에 독립협회도 굉장히 빈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각 사건들,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을미개혁, 광무개혁, 각각의 내용들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여러분들이 인과관계에 의한 흐름을 기억하시면 2문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여러분들 개화의 과정에서 결국 99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모군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모군란은 진압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이모군란이 진압이 되고 나서, 이모군란이 진압이 되고 나서 이 청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이 모습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측과 있을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측으로 격렬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일단은 청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가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온건파다, 온건개화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화파 내부에서 지금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항하면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 개화파가 다시 온건파와 이제 급진파로 나뉘게 될 텐데, 자, 이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 바로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인물, 앞에서 이야기했던 김홍집과 같은 인물들,
그리고 당시 집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여흥 민씨 세력들,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력들이죠. 이런 어떤 그 온건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들의 어떤 성향을 본다면 이들은요, 네, 맞습니다. 친청, 굉장히 청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청나라의 모델을 따르자라고 하는 건데, 청나라에도 이제 문이 열렸잖아요. 영국에서 강제로 문이 열렸잖아요. 이러면서 청도 역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갈 것이냐. 많은 지식인들이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문물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양무운동이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양무운동. 그래서 동도서기, 동쪽의 도는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온건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는 온건개화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건개화파.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입니다. 자, 반면에 좀 빨리 좀 바꾸자. 이렇게 지금 천천히 바꿔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좀 빨리 바꾸자. 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급진개화파라고 합니다. 네, 급진개화파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김옥균이라든지 박영효라든지 그 다음에 서재필 이런 인물들. 여러분 이때 이 서재필의 나이가요 19살인가 20살인가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나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100년전 신세대들의 그 꿈, 여러분 나이 또래 비슷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지금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모군란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급진파는요, 이 온건파와 좀 달라요. 이들은요, 일본, 친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친일의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본과 좀 친하게 해서 일본을 통해서 개화문을 받아들이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좀 빨리 바꾸자라고 해서 그런 모델을 제시했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싹 바꾸잖아요, 일본이. 그죠? 이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문명 개화론. 문명 개화론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쪽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면서 격렬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이모군란이 진압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 자, 그런데 이 이모군란 이제 끝나고 나서요, 이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잖아요. 특히 이제 청에서 보낸 고문들이 있어요. 뭐 멜렌도르프 뭐 이런 인물들, 독일인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개화 정책을 계속 가야 되니까 그 개화 정책하려면 뭐가 필요해? 쩐이 필요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두 세력이 부딪힙니다. 자, 이쪽 온건파 이쪽은요, 돈을 찍어내자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죠. 이쪽은 주조 하자는 쪽이고 돈을 찍어내자. 반면에 급진파는요, 아니 분명히 경복궁 중건할 때 보지 않았냐. 그러다가 이 인플레이션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식으로, 즉 차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특히 이제 김옥균이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차관을 빌리러 가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김옥균이 정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빌려오겠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뭔가 이 급진파들에 대한 어떤 그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주도권은 이 온건파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급진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빵 하고 터지고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1884년에 일어났던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겁니다. 갑신정변. 앞에 1882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있었던 이모군란,
이모군란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다라는 건데, 자, 이 갑신정변 바로 이 급진파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 급진파들이 주도가 되어서 일으켰던 사건인데, 이 갑신정변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갑신정변은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해서, 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건 이제 일종의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우체국.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 우정총국, 우체국 이제 개소식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거 고관 대신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딱 커팅할 거 아니야. 그죠? 이때 그냥 뿌리야라고 하면서 아주 난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관대작, 모여있는 고관대작들을 다, 특히 민시세력들을 처단하고요, 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개조 개혁안을 반포하게 되는 거예요. 14개조 개혁안을 반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14개조 개혁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왕권을 좀 약화시키는, 메이지 유신과 똑같아요. 상징적인 왕, 실질적인 일은 그런 내각이 움직이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 지향. 즉, 왕 역시 이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입헌 군주제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왕실 재정 따로, 정부 재정 따로 이렇게 놀다 보면 재정은 낭비될 수 없겠다. 재정을 하나로 하자. 재정의 일원화를 들고 나옵니다. 재정의 일원화. 한 곳에서 다 관리하자. 어디에서? 아니, 뭐 우리 호조 있잖아, 호조. 2호 예병 형공 6조 있잖아. 6조 중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호조에서 하면 된다. 재정의 일원화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조법을 또 주장합니다. 지조법. 자, 지조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토지의 세금, 토지 세금 관련 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토지 균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 균분은 여러분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조법.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거, 이 갑신이면 중요한 거, 바로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 이게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0년 전 신세대들의 꿈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100년 전 신세대들의 꿈은 이제까지 여러분 신분제가 어떤 거예요? 신분제라고 하는 게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하나의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100년 전 신세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이 들고 나왔던 내용들, 이게 바로 갑신정변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이것도요, 똑같아요. 이모곤란 여러분 누가 진압한다 그랬어요? 명성황후 민씨 세력들이 청에 SOS 요청 보냈고 청나라 개입했고 결국 이모곤란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불길한 상황이 오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청나라한테 SOS를 보내요. 이게 거의 습관성 청을 불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결국 이 갑신정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갑신정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청이 진압합니다. 청이 진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정 간섭은 약화될까요? 강화될까요?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모곤란 때문에 내정 간섭이 지금 심화됐는데, 이 갑신정변을 이 청나라 진압을 하면서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건 외우지 않아도 그냥 눈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일본 있잖아요. 일본 공사관이 불타요. 그러니까 일본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모곤란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게 이모곤란 때문에 공격받고 일본이 아예 불타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그 배상금을 지불하라라는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뭐냐면 바로 한성조약이라는 겁니다. 한성조약. 네, 이 한성조약은요, 바로 배상금 지불.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약임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갑신정변으로 정말 중요한 조약을 누구랑 맺냐면
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조약이 어떤 조약이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겁니다. 텐진 조약. 자, 이 텐진 조약은 뭐냐면 양국이 지금 일단 철수하고 여기 이제 한반도에 개입할 때는 서로에게 통보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이모군란 계기로 쓰면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청나라 진압발로 들어왔고 일본이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군도 들어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군과 청나라군 다 들어와 있잖아. 이게 다 철수시키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지금 일본이 이 급진파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뭐 전폭적으로 도와주진 않았지만 그 일본 군대와 그다음에 청나라 군대가 이 창덕궁에서 소규모 전투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은 좀 뜨끔했던 거야. 야, 이러다가 진짜 이런 전투, 소규모 전투가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일단은 철수를 하고 이후에 여기에 개입할 때는 통보하자라고 하는 텐진 조약을 이때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체결했다라는 사실 이 포인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군대가 또다시 들어와요. 언제? 10년 뒤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바로 이 갑신정변 텐진 조약에 의해서 통보를 한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도 군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벌어진 게 뭐냐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그래서 10년 뒤 청일전쟁의 어떤 도화선이 되는 것이 바로 10년 전 갑신정변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갑신정변의 역사적 의의라고 한다면 이 갑신정변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 지금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서강모, 홍영식 이런 인물들은 여러분들 정말 잘 나가는 빵빵한 집안의 자제들이에요. 그냥 어떤 평범한 어떤 흑수 출신들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금수저 출신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양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꿈꿔보겠다라고 해서 일어났던 소수의 엘리트가 중심이 되었던 사건, 위로부터의, 즉 위의 어떤 지배층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개혁이 바로 갑신정변이었다. 하지만 그 갑신정변은 결국 청의 진압을 통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갑신정변의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신분제 폐지를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오는 아주 혁명적 발상을 당겼다. 이제부터 이제 이런 어떤 자극에 의해서 끊임없이 신분제 폐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실현될 겁니다. 이 당시에 신분제 폐지의 주장은 완벽히 소수 의견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소수 의견이 100년 뒤에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열어놓고 역사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소수의 엘리트, 위로부터의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갑신정변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갑신정변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외부적 요인들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적 요인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볼 텐데 우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 청나라 내정 간섭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일본도 지금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엄청난 난리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청의 내정 간섭, 이모곤란도 진압했죠, 갑신정변 진압했죠. 청의 내정은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부담이 좀 됐나 봐요. 참 몰랐어? 그 몰랐냐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네, 늘 하는 방식이 이래요. 외세를 끌어들여서 견제하는 모습들. 근데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 러시아의 라이벌이 또 유럽 쪽에 있네. 그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중국으로 들어오면 이미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이 있었거든요. 영국이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무조건 막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남하를 도와주려고 하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해서 영국이요, 사고를 쳐요. 무슨 사고를 치냐면 이 영국이
바로 우리나라 그 남도에 있는 거문도 있잖아요. 거문도. 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웬일입니까?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버리는 불법으로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저기들이 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깃발을 꽂아.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야, 이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해서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을 전후해서 나왔던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중립화론이 있습니다. 중립화론. 이 중립화론을 주장했던 인물들은요, 육일준, 그 다음에 부들러와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을 전후해서 우리 그냥 중립, 어디에도 개입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야 뭐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들이 있겠죠. 청 같은 경우에는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는, 갑신정배도 진압해줘, 그 전에 이모군란도 진압해줘, 클 수밖에 없겠죠. 일본은요, 사실은 일본은 좀 타격을 입었죠. 갑신정변 때 그 급진계파를 도와주다가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식 타격은 입었죠. 하지만 그 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경제적인 입지를 탄탄히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일본은 경제적인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들, 그래서 미면 교환 시스템, 쌀과 자국의 면 제품을 교환해가는 이런 미면 교환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외부적인 어떤 외국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갑신정변 직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요, 이런 직후에 이런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미면 교환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미면 교환 시스템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이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래서 쌀값 폭등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쌀값 폭등. 쌀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절규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미면 교환 시스템, 이런 미면 교환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하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쌀값 폭등.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건 간에 지금 갑신정변 실패는 돌아갔지만 1876년 이후에 문을 열고 개화정책을 추진하잖아요. 지금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화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80년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화정책 추진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세 부담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세 부담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이 조세 부담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근대적인 어떤 문물들이 있어요. 자, 무엇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때 80년대 여러분들 이게 몇 년도에 뭐가 만들어지고 몇 년도에 그런 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덩어리로 1880년대 근대 유물이 뭐 있는지 보시면 되고 1890년대 근대 유물이 뭐 있는지 이 두 덩어리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80년대는요 이미 전신이 놓입니다. 전신, 그 다음에 전등 이런 게 놓여요. 전신이라고 하는 거는 또똑똑똑똑똑 전보를 치는데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게 벌어지니까 일본이나 청나라가 자국에 뭔가 빨리 알려야 되는 거야. 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전신과 전등 놓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 갑신정변으로 연결되는 건데, 갑신정변 때 이제 여러분들 그 민시세력들이 이제 처단되잖아.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민영인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낸 서양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보면 알렌입니다. 이 알렌한테 너는 what do you want?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I want a hospital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병원을 달라는 거예요. 통도 커. 병원 달래요. 근데 병원을 줘요. 그 병원이 뭐냐면 바로 광해원이라는 겁니다. 광해원. 그 병원이 이 광해원의 타이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병원이라는 타이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로 바꿔요.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광해원이 또 이제 이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당시 최초의 근대 교육 국가가 만든 최초의 근대 교육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유경공원. 유경공원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근대 학교는 원산학사라는 곳인데요. 그건 이제 사립이고 유경공원은 공립이 되는 것이죠. 유경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순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성순보. 이것도 이제 최초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개화 정책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지금 꾸준히 지금 전개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쌀값은 폭등하죠. 세금은 많이 내야 되죠. 지금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 열강들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난리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막 쌀값 폭등하죠. 조세 부담은 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라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지금 이 따위로 지금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대하는 거예요. 어디에? 외세에 반발하는 모습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는요. 와, 이렇게 지금 세금 많이 얻고 있고요. 쌀값은 지금 폭등하고 있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당연히 정부에 대한 반발, 봉건 정부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체제, 근대적인 어떤 체제의 그 이전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신분제를 존재로 하고 있는 이런 봉건 시스템에 대한 반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세 반발하고 있죠. 정부 반발하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즉 반외세 반봉건의 운동은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네,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이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들 1894년 갑신정변이 84년도잖아요. 이거는 94년도에 있었던 내용, 10년 뒤에 펼쳐진 운동이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외세와 반봉건의 당시 시대적인 어떤 과제 해결을 위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순서가 있는데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순서를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누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차 봉기입니다. 1차 봉기. 자, 이 1차 봉기는요, 우선 순서, 여러분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먼저 고부 봉기에서 출발합니다. 고부 봉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 고부 봉기의 원인이 되었던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고부 군수, 고부 사또예요.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석보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인데, 자,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라고 하는 건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를 사용하려면 농민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농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미 저수지가 있었어요. 이 고부에. 그런데 이 고부군수, 이 고부사또가 세금을 더 걷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만석보예요. 이게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석보를 만든 사람들은 농민들이고, 이게 만들어지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농민들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이 고무봉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점, 이제 전봉준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때 이제, 여기에 이제 공격해 들어갔던 게 바로 전봉준. 와, 이제 농민들이 되는 것인데, 조병업에 쫓겨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잘 해결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용태라고 하는 안핵사는 뭐냐면 어떤 사건 같은 걸 조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농민군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봉기를 우리는 백산봉기라고 그래요. 실질적인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안핵사 이용태가 원인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진격하는 거예요. 진격하면서 관군과 싸웁니다. 그 관군과 첫 번째 관군과의 어떤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던 게 바로 황토연 전투. 이 황토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후에는 황룡촌 전투까지도 승리로 이끄는 모습들. 와우! 계속 진격이야. 진격의 농민군이야. 진격의 농민군. 그러다가 드디어 와우! 전주성을 함락을 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전주성 함락은 여러분들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는 어디냐면 여러분 전라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예요. 전라도. 왜 전라도인데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주는요. 전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곳을 농민군들이 함락을 한 겁니다. 와우.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농민군 전라도는 여러분들 우리 이 한반도의 젖줄입니다. 목줄이에요. 목줄. 가장 풍요롭고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농민군들이 장악했다. 이거는 엄청난 사변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주성을 함락을 하니까 이제 정부가 놀랬어.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해. 뭘 어떻게 해? 정부는 늘 그래왔지만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SOS를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참. 이모군란 때도 그랬고 갑신님 때도 그랬고 정말 그 버릇은 또 못 줘. 또 청나라 또 SOS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청나라가 파병을 오게 됩니다. 아이고 절레. 청나라가 파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 갑신년에 10년 전 갑신년 때 배우셨죠? 청나라 파병하면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일본에게 통보한다. 그러니까 통보가 되는 거예요. 이 텐진 조약이 발효가 되면서 텐진 조약에 의해서 결국 일본군도 파병되는 겁니다. 일본군도 파병을 한 거예요.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정부도 이러다가 지금 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겠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부랴부랴 농민군들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체결한 게 바로 전주화약이라는 거예요. 참, 아니 그럴 거면 미리 하지. 뭐 이렇게 다 불러놓고 이렇게 전주화약 이런 걸 체결합니까? 진짜 좀 황당한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건 농민들은요. 이 농민군들을 푸는 조건으로 자치적인 어떤 개혁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개혁 기구로 뭘 만들었냐면요. 집강소라는 걸 만든다. 집강소를 통해서 바로 폐정 개혁을 단행해 나가죠. 폐정 개혁을 단행해 나가는데 자, 이 폐정, 집강소가 주도되어서 폐정 개혁을 단행했던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토지균분. 중요하죠. 네. 토지균분 중요하죠. 왜냐면 갑신정변에서는 여러분들 지조법 개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토지균분은 아니라 그랬잖아. 토지세 개혁이라 그랬잖아. 근데 동학농민군 역시 농민군들은 땅이야. 토지균분 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라. 이거 조선 성종 때부터 재가 금지법 만들어져 가지고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거예요. 남편 죽으면 혼인도 못 해요. 네. 이런 거 허용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드디어 또 중요한 거, 신분제를 폐지하라. 신분제를 폐지하라. 이런 주장들을 지금 전주화약 직방소 폐전개혁에서 지금 단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지자체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들이 최초가 바로 이 동학농민군 직방소 개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중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했던 그런 개혁 내용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본이 지금 파병 왔잖아요. 이 일본이 문제야. 일본은요, 잔뜩 빼러온 거야. 왜? 10년 전 갑신년면 때 그 창덕궁에서 청나라한테 패배해서 쫓겨났던 그런 기억들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10년 동안 칼을 갈고 갈았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그 칼을 드디어 이제 휘두르려고 온 거야. 자, 그래서 이 일본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정말 이거는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고종이 머물고 있는 어딘가요, 여러분들? 네, 바로 경복궁. 고종이 머물고 있는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 경복궁을 점령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사건. 요거는 진짜 중요한,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들 1차와 2차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1차와 2차로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경복궁, 일제의 경복궁 점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경복궁 점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중요하게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라라는 겁니다. 이 일본이 파병되어서 경복궁을 점령했던 사건. 자, 그러면서 일본은요,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이제 드디어 바로 10년 전 당했던 그 복수! 네, 10년 전 창덕궁의 어떤 그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전쟁을 청나라와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청일 전쟁. 좋다 이거야. 전쟁하라 이거야. 자기들끼리 하라 이거야. 근데 그걸 왜 조선에서, 왜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냐고요. 정말. 그러면서 일본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또 1차 갑오 개혁을 또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갑오 개혁. 1차 갑오 개혁을 또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년에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짝짝짝짝짝짝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간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지금 직강소에 있다가, 뭐야? 이거 왜 이래? 나라 돌아가는 거들이 왜 이래? 라고 해서 다시 들고 일어나요.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자, 다시 들고 일어나는 이 모습을 우리는 2차 봉기. 이 모습을 우리는 2차 봉기다. 이걸 바로 2차 봉기다. 2차 봉기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이 앞쪽에 잘 가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포접제라는 게 있어요. 이 동학농민군이 형성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 그러면 포접제라는 조직망이 있어요. 예, 포접제는 조직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로 본다면 왜 신방, 그러니까 피라미드 조직처럼 이렇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구성된 건데, 이건 접이라 그래요. 근데 이 2차 봉기에서는요, 진짜 남접, 북접 다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북접 연합이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어가지고 전개한 전투가 있으니, 그 전투가 그 유명한 바로 우금치 전투다. 우금치, 이제 공주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금치 전투다. 라고 하는 사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우금치 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고개거든요. 그 고개에 여러분들 딱 총을 이미 다 걸어놓고 있었어요.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 고개를 넘어야만 서울로 진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과 관군은 이미 그 고개에 총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
그 총알이 빗발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부적 하나 붙이고 올라가거든요. 부적을 붙이면 총알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고 올라가는데 하얀 옷 입었던 그 사람들 무려 5만에서 10만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그 우금치 고개를 오르지 못하고 결국 그 밑에 대부분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그들이 누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들은 바로 그 시대의 아버지들 또는 뭐 오빠 또는 형이었겠죠. 그죠? 뭐 남자들이 이제 그 싸움에 나갔을 테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고개를 넘으려고 노력했을까? 죽창 하나 들고 부적 하나 달고 그런 무모한 일을 왜 했을까? 그건 바로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꿈은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정말 평화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꼭 물려주고 싶다는 그 꿈 하나로 우금치를 넘으려고 했던 그러나 넘지 못했던 동학농민 운동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그 곳이 어디였냐면 여러분들 이제 배울 거예요. 바로 군구 기무처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1894년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개혁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지금 믹스되고 있는데 이 개혁을 담당하고 있었던 게 군구 기무처거든요. 네, 이 군구 기무처가 또 진압을 또 계획하는 그런 모습들 1차 가보개혁의 어떤 그런 핵심 부서가 군구 기무처거든요.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동학농민운동은 기층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혁의 공통점 보여요? 신분제 폐지. 그죠? 세금제도 어떤 그런 불합리한 어떤 모습들의 시정. 이런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갔고요. 동학농민운동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도했는데 이뤄내지 못하면 그것은 무의미한 행위였을까? 과연 그런가 아닌가에 대한 답을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실패했던 현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이 실패했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실천했지만 실패했기에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 발전에 부합한다면 비록 그 시점에, 그 당시에 실패할지라도 그들의 실천은 그 다음에 오는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1894년은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개혁까지 다 뭉뚱그려서 일어난다라고 설명드렸죠. 가보개혁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경복궁 점령하고 청일전쟁 일으키면서 가보개혁,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밀고 났다. 기억나시죠? 그 가보개혁입니다. 자, 이 가보개혁은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1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개혁 1차. 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이 1차 가보개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요. 네, 역시 또 이제 김홍집이 등장을 합니다. 원건파, 개화파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김홍집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글쎄요. 이제 흥선대원군은 그렇게 힘은 없어요. 없지만 어쨌건 이때 하나의 얼굴,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얼굴? 이 정도의 역할?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얼굴, 이름이 살짝 비춰지긴 하지만, 김홍집이 주도했던 그런 모습들. 자, 어쨌건 이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기구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1880년대 통일기모함이 있다면 90년대는 무엇이 있다? 네, 바로 군국기무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군국기무처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1차 가보개혁의 주도 기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가보 1차 개혁에서는 이제까지 조선왕조 500년을 이끌고 왔던 의정부 6조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의정부 6조 체제를 드디어 바꿉니다. 어떻게? 예, 의정부 8아문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꾸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중에서요. 재정의 일원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재정의 일원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재정의 일원화 어디로? 아문이라고 했잖아요. 아문.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갑신정변 때 재정의 일원화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딱 하나로 하는 거 어디였죠? 호조였죠.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호조는 6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게 8아문이 됐잖아. 그 호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탁지아문이라는 곳입니다. 탁지아문. 조선시대 호조의 기능을 했던 그 호조의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이 탁지아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부 조직 체제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본다면 자, 일단 여러분들 도량형을 통일을 시킵니다. 도량형을 통일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서울에서 한양에서 30cm 자를 샀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또 자를 산 거야. 그런데 똑같이 30cm인데 길이가 달라.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거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이 조세의 급납화.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도록 하는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투명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근대사회 특징은 뭐냐면요. 얼마만큼 그 사회가 투명한가가 기준이에요. 우리 사회 많이 발전했습니까? 투명합니까? 투명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투명?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 도전 이제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투명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 시행했던 게 뭐냐면 은본위제라는 겁니다. 은본위제. 은본위제. 여러분들 금이 아닙니다. 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은. 기억해 놓으세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 메가타임 화폐정리 사업 때 그때 이제 금본위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갑오개혁에서는 은본위제, 1차 갑오개혁에서는 은본위제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죠. 1차 갑오개혁의 가장 핵심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드디어 신분제가 몇천 년간 존재해왔던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역사적 순간이 바로 이 1차 갑오개혁이다. 엄청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평등사회의 어떤 이 모습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있다. 선생님도 집안이 이렇게 보면 뭐 빵빵한 집안 아닌 것 같아요. 쌍놈 집안 맞아. 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 와우,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신분제 폐지가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업고 다니면서 도련님, 아가씨, 업히시죠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건데 그 출발이 바로 이 갑오개혁에서 가고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과부의 재혼을 허용시킵니다. 과부의 재혼을 허용시키는 모습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분제 폐지, 과부 재혼 허용 이거 동학농민 운동 때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신분제 폐지, 갑신정변 주장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비록 그때 갑신정변 동학농민은 비록 실패했지만 바로 이렇게 결국은 실현된다는 거. 왜? 신분제 폐지라든지 과부 재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 역사 발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 그 자유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향, 이것이 바로 역사 발전의 방향이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비록 지금 실패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왜 지금 실현해야 되느냐? 좀 더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짜 역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소용돌이 어떤 변화, 저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게 눈을 떴더니 신분제가 없어졌대. 이게 적응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1894년 동학농민 운동과 이 갑오개혁과 이 청일전쟁이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잡아요. 승리를 잡으면서 사실은 이 1차 갑오개혁은요, 일본이 깊숙이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전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승리를 잡으니까 이제 이런 개혁들의 깊숙이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갑오개혁이 단행이 되는데 2차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박영효라는 사람이에요. 친일 이 인물이지요. 여러분 기억나요? 갑신정변 때 바로 그 갑신정변 주도 세력 일본에 망명 갔거든요.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가면서 김옥균 그 무리들 그 젊은 친구들은요 다 일본으로 망명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박영효 친일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그 친일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제강점기 친일 그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와 굉장히 일본과 이제 친밀한 그 관계에 있었던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무언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2차 갑오개혁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친일적,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더 깊숙이 개입해 있는 모습들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홍집도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집도 일단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이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요, 고종이 이제 선포하도록 합니다. 이런 개혁을, 일단 왕이 중심이잖아요. 왕이 뭔가 얘기를 해야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묘에 나아가서 왕실 어른들께 저희 개혁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죠. 이게 바로 홍범 14조예요. 홍범 14조를 선포하도록 합니다. 어디에서? 바로 종묘에서. 이런 뭐, 게임이 끝난 거죠. 뭐 거의 어찌 보면 이건 헌법 기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8아문 1차 갑오개혁을 또 한 번 바꿔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제 아예 의정부라고 하는 전 근대적인 어떤 이름을 떨어내 버리고요. 이제 내각 7부. 내각 7부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 7부 중에서 아까 제정의 1원화 탁지 아문이었잖아요. 7부니까 이제 무엇일까요? 바로 탁지 아문이 아니라 바로 탁지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2차 갑오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지방행정조직, 지방조직을 1차 갑오개혁은 여러분들 그 중앙행정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출발했다면 2차 갑오개혁은 지방행정조직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의미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팔도. 이 팔도를 23부로 8도를 23부로 이렇게 바꾸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방관, 제가 지방제도 개혁 굉장히 중점을 둔 게 2차 갑오개혁이라고 했는데 지방관, 사도예요, 사도. 이 사도들은요, 이제까지 행정, 법, 그 다음이 군사 이거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법적 기능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이제 2차 갑오개혁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재판소가 설치가 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법적인 거는 바로 여기서 이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시장이 법적인 것까지 판단합니까 지금? 아니죠. 법적인 건 법원 가잖아요.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게 사도가 다 하는 일이었거든요.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것까지도 다 사도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갑오개혁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의 거의 출발점이 갑오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과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데 바로 이때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가 돼요.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서라 하면 이건 뭐냐면요. 바로 근대적 학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바로 근대적 학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왜 지금 초등학교 가고 그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입국 조서의 어떤 그 결과 만들어진 학교들이 뭐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소학교라든지, 그 다음이 또 뭐 사범학교라든지, 왜냐면 교사 양성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입국 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와우. 재판소도 지금 있죠. 학교들도 지금 이런 시스템이 있죠. 내각 뭐 이런 모습들. 진짜 지금 우리 어떤 모습들의 저 출발점들이 바로 이렇게 갑오개혁에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의 어떤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혁이 바로 갑오개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러한 갑오개혁.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청일전쟁 시작 1차 갑오개혁,
청일전쟁 일본 승기 잡았어. 2차 가보게요. 이제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또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4년이 갑오년입니다. 그 다음 해 1895년이 을미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 1895년에 이제 드디어 청일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죠. 자,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2차 갑오개혁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2차 갑오개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청일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청일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끝났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누가 이겼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조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어떤 조약을 체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시모노세키 조약.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이제 체결되던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 이 발음이 좀 시모노세키 조약. 네. 을 체결하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일본이 승리하면서 엄청난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먼저 랴오똥반도, 요동반도죠, 요동반도. 이 랴오똥반도, 옛날 우리 고조선의 영토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 랴오똥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와우,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드디어 일장기를 꽂은 거예요. 일본으로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대사변적인 그런 일이죠. 그리고 조선에서 청이 완전히 아웃한다. 조선에서 청이 완전히 아웃한다. 나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청일전쟁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이제까지 어찌 본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4대 외교를 지향하면서 중국이란 나라와 함께 갔었는데 이제 그 중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래서 일본은 축제예요. 야, 랴오똥만도 거기다 그냥 탁 일장이 꽂았죠. 게다가 이제 이 조선 반도에 일본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연 이후에 갑신정변 때 청나라에 그렇게 굴욕적인 수모를 당하다가 10년 뒤에 드디어 이 청일전쟁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은 좋겠습니까? 그런데 잠시였습니다. 스톱을 거는 나라가 있었죠. 너희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랴오똥만도를 일본이 가져가?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만둬, 지금! 이랬던 나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거예요. 삼국 간섭. 세 개의 나라가 이렇게 일본이 지금 막 중국을 막 해집고 들어오는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였냐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입니다. 특히 러시아. 앞장서서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 일본은요, 100개를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랴오똥만을 돌려줘요. 이야, 이게 아직 일본은 아니네. 그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모습을 저는 정말 본 거야. 뭐야, 일본이 지금 청나라도 물리치고 막 일본이 엄청날 것 같았는데 그 엄청날 것 같았던 일본이 깨갱 하면서 그냥 납작 엎드린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그래? 그러면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되겠네. 늘 항상 문제점 해결할 때는 외세 끌어들였잖아요.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되겠네. 라고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랴오뚱만두를 잃어버린 것도 안타까운데 이 조선반도의 그 영향력까지 상실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바로 민씨 세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 누구? 바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이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을미 사변이더라 라는 것이죠. 이 을미 사변을 일으킨 직후 바로 일본은요 다시 한번 개혁을
개혁의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895년에 전개되었던 을미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을미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와우, 단발령이에요. 단발령. 머리카락을 자르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태양력을 이때부터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양력 쓰잖아요. 음력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장발이에요, 단발이에요. 우리는 지금 단발이잖아요. 그죠? 단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때부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커트로 하고 있는 거 이때부터. 상투를 다 자르고 원래 우리는 상투였거든요. 고조선 때부터 상투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단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말 큰 변화를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신분제가 폐지되었죠.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라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신분제 폐지되었죠. 게다가 명성황후. 국모 아니야. 어쨌건 간에 그 당시 국모가 시해되었죠. 야, 정말 격동의 소용돌이가 바로 1894년, 95년이었구나라는 것. 어쨌건 고종으로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궁궐에 이 일본 낭인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자신의 부인 일국의 국모를 칼로 낭자한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고종으로서도 두려웠을 겁니다. 뭐야? 이러면 나도 죽을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엄습을 했겠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자, 이런 과정에서 고종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무엇이다? 정말 충격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아관파천을 단행을 합니다. 자, 아관파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관파천.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1896년도예요. 그러니까 95년 을미년 그 다음에 있었던 건데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일국의 왕이. 물론 을미사변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가 지금 낭자하게 칼에 맞아 죽는 모습을 확인했던 고종이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일본의 칼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간 것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왕이 자기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왕에게 있습니다. 그죠? 한 나라의 주권인자가 바로 왕이에요. 근데 왕이 러시아 공사로 간다. 이게 지금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아관파천의 어떤 그 결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이 당시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사실은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없었던 최해국 대우, 최해국 대우가 들어가요. 최해국 대우가 들어가요. 이 최해국 대우는 뭐냐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러시아 공사관으로 지금 피신을 갔으니 러시아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외계 공짜가 있어요.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러시아 줬어. 그러면 다른 나라 최해국 대우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도 하나씩 따다락 자동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열강의 이권 침탈의 절정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죠?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돌아오셔야죠. 돌아오셔야 합니다. 어떻게 일국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돌아와 라고 주장한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를 우리는 바로 독립협회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독립협회가 드디어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독립협회는 만들어진 그 배경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 독립문,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독립신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여기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바로 첫 번째, 바로 독립신문. 독립신문. 이거 만드는 사람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협회를 만들었고요. 이 독립협회를 만든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두 번째,
독립문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독립문. 네, 이 독립문을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되겠네. 독립협회를 만들었고 독립문을 세우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네, 독립문을 또 결국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다 한 덩어리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하니까 결국 그 정도 그 다음에 돌아와요. 예, 돌아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한 것이죠. 뭔가 좀 돌아오는데 좀 명분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청나라가 아웃했잖아요. 시모노스키 조약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왕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제국의 출범이다라는 것이죠. 97년도, 1897년도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출범은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제국 출범은 이 독립협회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독립협회는요. 자,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주관합니다. 자, 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집회? 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 집회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집회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첫 출발을 바로 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서요. 엄청난 그 민의 파워를 보여줘요. 민의 파워를. 당시 러시아가 저령도는 이제 부산, 영도 거기를 러시아가 빌려 쓰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저탄소, 그러니까 석탄 이걸 모아두는 장소.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남하하면 연료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탄을 가지고 연료를 썼으니까 그걸 교체하는 어떤 장소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중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기지. 그래서 영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만민공동회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러시아의 전령도조차 이 전령도조차를 막아내요. 와우, 막아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까지 외세가 뭔가를 요구하면 늘 주기 바쁜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늘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막아내는 모습. 그렇죠. 바로 그 민의 힘. 이 민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거. 이제 이 민을 믿고 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이게 좀 이렇게 굉장히 힘이 좀 보이니까 여기에 관리들도 참여합니다. 이 만민공동회에 관리들이 참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예, 바로 관민공동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민공동회. 자, 이것을 바로 관민공동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관민공동회에서 합의를 본 게 뭐냐면 헌의6조라는 거예요. 헌의6조라는 건데 이 헌의6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헌의6조의 내용은요. 우선 여러분들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입헌군주제 지향.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건 이제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에서나 다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를 지금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재정의 일원화. 왜냐면 아관파천으로 갑오개혁 뭐 이런 거 다 무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정의 일원화. 근데 이때는 이제 내각 7부로 바뀐 상태니까 어디가 주도할까? 탁지부겠죠. 그죠? 탁지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때 여러분들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피고의 인권 존중. 인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사실은 세종대왕께서는 모르세요. 인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엔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근대적인 단어예요. 근대적인 단어. 인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중추원 관제. 중추원 관제가 선포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 중추원 관제는 뭐냐면 의회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회 있잖아요, 국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와우.
정말 이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근대적인 어떤 국가의 틀, 이런 어떤 삼권 분립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독립협회의 활동 내용들이었음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의회 설립 활동까지 가고 있는 이 모습들, 이런 과정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에요. 고종이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우호적으로 보이다가 이것들이 점점 의회까지 만들고 이것들이 뭐 이게 아예 대통령까지 나라에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서면서 결국 이 대한제국은요. 이 대한제국은 쭉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이 독립협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언제? 98년도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모습들. 특히 여러분들 당시 그 어용단체, 정부에 빌붙어서 이권을 먹으면서 정부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보부상. 왜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 보부상이 관허상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조직이 있는데 이 황국협회라고 있습니다. 황국협회. 이 황국협회가 주도가 되어서 이 보부상 중심인데요. 이들이 바로 이 독립협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독립협회는 해산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왔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유약함, 나약함, 외세에 의존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민의 힘에 의해서 그 외세를 차단하는, 외세를 막아내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믿어야지. 그 민과 함께 가야지. 어찌 본다면 고종은 그 민을 믿고 민과 함께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종은 혹시 저 민이 나에게 그 권력의 칼을 겨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민을 쳐버리는 그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립협회의 출발과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 진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걸 놓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대한제국의 독립협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혁은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민에 의해서 한번 마지막 기회,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 실패, 동학농민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 실패, 그리고 이 독립협회 어떤 최초의 어떤 그래서 시민 집회를 통한 어떤 그런 개혁 실패. 남은 건 이제 뭐가 있냐면 황제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밖에. 그래서 그 황제 단독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대한제국이 지금 독립협회를 해산시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의 해산, 그죠? 네, 독립협회는 아래쪽으로 해야 되겠다. 네, 독립협회를 해산시킨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 독립협회를 98년도에 해산시켰습니다. 그죠? 해산시켰습니다. 98년도에.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후부터 이 대한제국의 단독 플레이라 할 수 있는 광무개혁. 그게 바로 광무의 광무. 연호가 광무거든. 고종황제의 연호가 광무라고요. 황제니까 연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연호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 연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무개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광무개혁의 어떤 내용은요, 크게 두 바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광무개혁의 정신은 구본과 신참이에요. 옛 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건데, 옛 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이건 여러분들 그 앞에 온건개혁파가 주도했던 동도석이 있죠. 동쪽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옛 것을 본으로 한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대한국국제와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 대한국국제는요, 99년도, 99년도에 전개되었던 그런 일종의 어떤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한국국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옛 것을 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옛날 그 왕권이 있었던 그 시스템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황제권을요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황제권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모습들. 그래서 군사력도 황제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원수부 이런 걸 만들어서 하여튼 황제권의 강화예요. 대한제국 광무계의 핵심은 황제권의 강화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독립회부 때 한번 뒤어봤거든. 독립회부가 막 의회 만들려고 막 기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던 거야. 싹을 그냥 없애야 되겠다. 황제권 강화라고 하는 어떤 구본의 이런 개혁들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 보였으면 반동이죠, 완전히. 그죠? 근데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신참의 내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신참, 구본과 신참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신참에는요.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전사업을 통해서 양전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이잖아요. 양전사업을 통해서 바로 토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 땅의 소유자를 문서화시켜주는 그걸 뭐라면 지계, 토지계약 문서 바로 지계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 지계 발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지계 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집에 아버지 어머니 땅 있어? 땅 있으면 토지 대장이 있다고요. 그런 토지 대장의 출발점이 바로 이때부터 근데 토지 어떤 그 소유권을 확립시키는 그런 계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또 토지조사 사업했으니까 어느 곳에 누가 토지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게 문서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을 정확히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지계 발급, 신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이 신참의 내용들 중에서는요. 바로 이 상공업의 진흥, 상공업의 진흥의 모습들도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이때 대한제국 이때 특히 이제 1899년 대한국제가 나왔던 이 해에 전차도 이때 개통합니다. 전차도 개통하고요. 그 다음에 경인선 이 모든 것들이 다 1899년도에 지금 개통하고 있다. 이 경인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 과정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음. 무언가 나름대로 지금 이제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을 맞춘 거예요. 일단은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을미개혁 이러면서 일본의 주도권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고종이 휘리릭 러시아 공사로 가버리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 균형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 맞추는 권력의 공백 상태 속에서 고종이 나름대로 개혁을 지금 펼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제 조건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이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대한제국 황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과연 이 대한제국 광무개혁은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이 깨지게 될 겁니다. 왜? 러일전쟁. 이제 러일전쟁이 오면서 그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고 일본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급속히 빠져들어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을사늑약 그리고 경술국지까지 이어지는 비극적 엔딩 장면을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